실제 그렇게 풀어준 돈이 주식시장을 자극을 해서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주식이나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10%가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보고 하위 50%는 오히려 올라버린 집값과 올라버린 주가와 빈부격차죠. 그리고 올라버린 물가를 보면서 좌절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 푸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알아서 시장이 굴러가게 해줘야지 정의가 구현된다는 얘기인데 또 완급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또 좀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이게 좀 기대로 언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단장님, 지금의 관세 정책, 네네. 또는 미국의 이 새로운 무역 정책을 이끄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한 명으로 딱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의 철학, 그거를 좀 많이 이제 만드는데 요즘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해서 맞아요.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CEA라고 있어요. 그 마지막 A자가 그 Chief Economic Advisor라고 해서 그 어드바이저의 거의 대장격인데 그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그분은 이제 1기 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TR이라고 해서 미국 무역대표부에 수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USTR의 대표가 제이미슨 그리어라는 분인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라이트 하이저의 제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 밑에서 같이 그래서 1기 때 한미 FTA 협상 때 두 분이 같이 왔었어요. 네. 이 세 분이 이제 대표적인 강경파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제 생각에는 뭐 제가 평가하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가 피터 나바로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분은 이제 옛날에 저도 이제 마켓 공부 처음 시작할 때 그때쯤에 조금 어려운 책이긴 한데 그때 당시 초심자한테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된다. 그거 쓰셨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약간 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 의식이 좀 큰 편이고요. 그래서 이 불균형과 이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그 무역 방식 이걸 좀 없애야 된다. 되돌려놔야 된다. 이 생각이 그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피터 나바로가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 지금도 되게 이제 마쿠에서 상당한 힘을 좀 행사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브 마이란,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하이저, 제이미슨 그리어, 그 다음에 나바로, 그리고 이 상무장관인 러트닉이 있고요. 근데 사실 러트닉 그분은 저는 그분 정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고 일단 인상 자체가 되게 터프하게 느껴져요. 네, 그분도 있고 이렇게 5분이 약간은 좀 전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를 조금 과격하게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리고 요 5분 외에 스콧 베센트라고 해서 재무장관이 있는데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인 기조는 비슷하지만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른 부분이 이분은 이제 월스트리트 출신이어서 금융 쪽에서도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현실적인 얘기들도 좀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앞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과격하게 관세 정책을 몰고 간다고 하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재무장관 인선을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관세 어떤 식으로 할 것 같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점진 관세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매달 뭐 2.5씩 올리는 거 뭐 그런 식의 점진 관세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됐을 때는 뭐 어떻게 움직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보다는 좀 덜 강경파? 이제 비둘기파? 비둘기라고 하기에는 좀 강하고. 예, 그러니까 뭐 덜 강경파 까마귀? 정도. 예, 그렇죠. 이게 뭐 좀 약간 온건한 강경파? 뭐 말이 이상하네요. 근데 뭐 그런 느낌을 좀 주고요. 최근에도 나왔던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성장 둔화하고 물가 상승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잠재해 있다는 얘기를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런 데에서 중앙은행은 상당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것과 물가가 올라가는 것 중에서 연준이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금리를 많이 낮춰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저기 SNS에서 또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조금 세게 말씀드리면 잘라야 된다. 그리고 옛날부터 자를 거 고민하고 있었다. 몇 개월 동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는 거죠. 그리고 루머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혹자의 얘기 중에는 이제 외신의 보도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요. 왜냐하면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좀 현실론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관세가 부과됐었을 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갈 위험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분들은 없다. 근데 이제 그 그렇죠.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굉장히 좀 순간적인 인플레이션은 나타날 수 있지만 아주 큰 리스크는 아닐 것 같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까지 내리고 연준을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것보다도 연준을 무력화시키면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제의 기억을 되살리냐면 1970년대에 보면은 닉슨 대통령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이 아서번스가 있었어요. 이 아서번스라는 분이 학자로서는 되게 유명한 분인데 이 닉슨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밑에서는 다 금리 올려야 된다 얘기할 때 이 아서번스라는 분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아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금리를 안 올릴까 이 고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유가가 오르면 유가 올라서 물가가 오른 거를 연준이 어떻게 하는 얘기냐. 우리가 중동을 제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빼야지. 그러니까 열애 이런 거죠. 핵심 물가지수 만든 거구나. 그렇죠. 그게. 핵심 물가지수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농산물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하냐.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그런 굉장히 좀 그때 당시 이 두 가지가 끌어올려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석유 파동 때문에 그거 빼고 한번 생각해봐 했더니 그거 두 개 빼니까 물가가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이제 방어 논리를 폈는데 이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연준은 유일한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이에요. 인플레이션 파수꾼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버리게 되면 누가 인플레이션을 제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21년도에도 파월 의장이 제일 크게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유일한 파수꾼이 아예 통과 이거였잖아요. 일시적일 예, 거다. 그렇죠. 일시니까 그러니까 통과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시장의 심리를 자극했던 건데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그게 이제 오히려 혼란을 좀 낳을 수 있으니까 저 임기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연준을 어떻게 좀 갈고 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조정하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오히려 시장금리를 낮춰가지고 조절을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이제 뉘앙스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가는 루트가 조금 이제 많이 강경한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좀 덜 강경한 스타일 이제 그런 인사들이 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 좀 포진이 돼 있고요.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요. 4월 2일 날 그 해방의 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금융시장 혼란도 컸고 미국 국채 시장도 많이 흔들리고 하니까 이 강경파들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그래서 주요국들하고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거든요.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그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된다. 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네. 뭐 약간 당위론적으로 약간 영화 그 어벤져스 같은 데 보면 타노스가 아, 예. 인류의 절반을 없애야 이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필연성? 이런 고통의 필연성? 예. 저도 되게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저도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1시간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내용들을 좀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한 것들이 굉장히 미국 경제를 갖다가 안 좋게 왜곡했다. 왜 왜곡을 했냐? 실제 그렇게 풀어준 돈이 주식시장을 자극을 해서 자산시장,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주식이나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10%가 그 수혜를 제일 많이 보고 하위 50%는 오히려 올라버린 집값과 올라버린 주가와 빈부격차죠. 그리고 올라버린 물가를 보면서 좌절한다.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은 원잡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했었을 때는 중산층 가정을 형성하고 집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 푸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알아서 시장이 굴러가게 해줘야지 정의가 구현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막 금리 인하해주고 재정으로 돈 풀어주고 해서 메워줬거든요, 밑에를. 근데 이거를 안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받쳐줍니까? 하니까
지금 너무 많은 예전에는 이 공공지출에 의존해가지고 주식시장이 막 그렇게 방만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아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에 의존돼 있었다면은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디톡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쵸. 예, 그 디톡스의 기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릭트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또 너무 힘들 때는 또 이 살짝 또 받쳐주고 이 완급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또 좀 너무 강하다라는 느낌? 예,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흔들릴 때 이게 좀 기대로 언덕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으로 시장이 좀 굉장히 긴장을 할 때 밑에를 받쳐주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밑을 안 받쳐버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많이 고생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혼란에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좀 마인드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90일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베센트가 크게 기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긴 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를 봤는데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외신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좀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재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책무 중에는요. 결국에는 국고를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불안해지는 거는 재무장관이 당연히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지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달러 가치를 보존하는 것도 재무장관의 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서 90일 유예가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은 말씀드렸던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느 정도 여기서 힘을 쓰지 않았겠는가 그거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관세 협약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마일드한 베센트 재무장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은 약간 4월 2일 이후의 혼란 속에서 이 강경파들보다는 너무 세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살살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 속도 조절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게 미국 내부에서 좀 형성되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저도 이제 외신을 보면서 그런 분위기는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언급하신 미란 네. 그 보고서 내용하고 현재 가는 방향하고의 그 일치하는 부분은 어떤 정도가 일치하고 있는지 또 다른 건 얼마나 다른지 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은요, 사실 작년도 11월에 나왔고요. 그 내용들 보면은 되게 과격해요. 표현이 과격하다기보다는 그 표현 자체는 되게 유려하게 잘 쓴 글인데 약간 이제 읽다 보면은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런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제 사실 11월 달에 그 글을 이제 읽었을 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였는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사실은 관세를 세게 때렸잖아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뭐 상상도 못했던 게 중국한테 관세를 200% 때린다는 거, 240%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만든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쩌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되게 가격한 얘기도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현실화된 건 없는데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을 만들게 되니까 그걸 다시 한번 다들 꺼내보게 되면서 이제 그 내용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란 보고서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는 관세 정책하고 틀은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왜 부과하려고 하냐면 현재 미국은 상당한 불균형 속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 의식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냥 아주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달러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물건을 많이 샀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커지는 거고요. 다른 국가들은 무역 흑자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역 적자가 커지는데 무역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물건을 살려면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빚을 내면은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누구한테 빌리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가져간 다른 국가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로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미국이고 미국 이외 국가예요. 그럼 제가 이제 기자님한테 물건을 사고 달러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 달러를 저한테 다시 빌려주시는 거예요. 미국채를 사가시면서. 그럼 남으시는 거는 미국채만 남는 남죠. 거고요. 네. 저는 계속해서 달러를 빌려가지고 이걸로 재화를 사는 거죠. 그럼 저는 달러를 빌려서 재화를 사고 달러를 빌려서 재화를 사고 그때마다 계속 미국채를 쌓아가시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쪽은 무역 적자가 쌓이고 기자님 쪽은 무역 흑자가 쌓이죠. 그렇죠. 이쪽은 빚이 쌓이는 거고 이제 기자님께서는 달러 채권 쌓이고. 미국 국채가 쌓이는 거고 이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지난 3, 4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게 불균형 아니냐. 왜냐하면 저는 왜 계속 적자를 겪어야 되냐 이거죠. 미국은 왜 계속 적자를 겪어야 되냐. 일반적으로 경제학 이론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제 무역 적자가 커지잖아요. 무역 적자가 커지면 달러가 약해져야 돼요. 달러가 약해지면 이 미국이 수입을 할 때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수출을 할 때 달러 표시 제품의 가격은 싸지거든요. 그럼 수출이 유리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가 커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흑자를 내기 유리한 구조, 수출을 하기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밀란이 봤을 때 이게 뭐냐. 이 원인을 보니까 1번은 이거죠. 미국 국채를 갖다가 계속해서 사시는 거예요. 돈을 계속 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신다는 얘기는 미국 국채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서 뭘 하시는 거냐면 외환보유고에다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환보유고를 쌓는 이유는 그 국가의 어떤 안전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쌓아가지고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외환보유고에 쌓으려면 자국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통화가 외환보유고에 있어야지 긴급할 때 달러를 지급해 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해져야 되는데 계속 미국채를 사주시니까 달러를 사서 미국채를 사니까 달러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외환보유고를 쌓으셔야 돼서 우리 달러가 약해지지 않으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흑자만 쌓으시고 이쪽은 계속해서 적자만 쌓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 그렇게 좋은 미국채를 계속 쌓으면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 수출 잘 되게 하고 외환보유고는 많이 쌓으면 미국은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우리가 방위비까지 내드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논리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미국 국채에 대다가 수수료 부과 뭐 이런 거죠. 그럼 수수료가 뭡니까? 뭐 그러면은 이제 이자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별도로 원천징수해서 수수료를 따로 뗀다든지 그러면 미국 내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해외에서 미국채 투자하는 사람한테 공정성이 사라져요. 둘이 차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밖에는 수수료 그렇죠. 부과하고 여기는 수수료 부과하지 않으니까 차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요즘 이제 유명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국채 만기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채 중에는 1년짜리 국채 투자하신 분도 있고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기자님께서 이제 6개월 국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6개월 있다 갚으라고 이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뭘 하냐면은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해서 6개월짜리 국채를 받으면서 100년짜리 국채를 드려요. 이걸 바꾸자고. 그 얘기는 뭐냐면 6개월 후에 갚아야 될 걸 100년 후에 갚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대출 기간이 확 늘어나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의 거죠. 안 갚는다는 수준이잖아요. 100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영구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서 부담인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빚이 우리도 이제 외환위기 때 보면 단기 외채가 있냐 장기 외채가 있냐가 이게 이슈였잖아요. 단기 외채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단기가 전부 다 장기로 바뀌는데 장기도 100년짜리면 제 생각엔 크게 사람들이 이게 디폴트 리스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채의 영구화, 부채를 갖다 화폐화시켜 버리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꾸 중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라고 할 때 그게 관세가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스티브 마이런의 보고서에는 이제 그런 이제 안들도 나와요. 이제 방금 이 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들으시면 좀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난 4월 2일 날 본 것처럼 245%짜리 관세를 때리는데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이제. 이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궁금한 게 단장님. 그럼 그 이전에 우리가 국채를 계속 사오고 미국은 적자가 쌓이는 게 지금 3, 40년 지속됐잖아요. 그럼 그동안엔 미국은 왜 그걸 그대로 두고 운영해 왔는지 그 이전 정부들은 왜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이게 3, 40년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 중에는요.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이제 말이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번역이 잘 안 되는데 비나인이 관대한이란 뜻이고 니글렉트는 무시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한 무시라고 하면 이게 말이 좀 되게 이제 번역 같은 걸 잘 못하는데 관대한 무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대국의 관점에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다가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확 돌아서거든요. 이 비나인 니글렉트에서 한순간에 확 돌아서요. 그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 플라자 합의 같은 경우 어떠냐면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누가 이렇게 무역 적자를 많이 내게 만들었냐 이거죠. 결론은 자기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무역 적자가 커진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이제 얘기해가지고 엔화를 갖다가 2배 절상을 시켜놓고 일본의 내수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본은 이제 버블 경제가 됐잖아요. 그럼 버블 경제에는 미국이 수출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 이제 재화를 많이 팔아가지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거의
감소시켜 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본이 이제 버블이 붕괴되고 잃어버린 30년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세계 경제를 바라볼 때 뭐 음모론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무역 적자를 폭력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폭력적으로 재조정했던 게 플라자 합의였던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6년도에도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무역 적자, 재정 적자가 심각했거든요. 쌍둥이 적자가. 이게 굉장히 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요.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을 하라고 크게 압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신흥국들이 되게 크게 성장을 했었고 그쪽에다가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찾아왔었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이제 리먼 파산 때문에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글로벌 불균형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왔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여러 번의 파고를 거쳐가지고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가 줄고 크게 늘었다가 줄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또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비나인 니글렉트에서 벗어나서 무언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미국은 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트럼프가 굉장히 좀 트럼프라서 이걸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이든 때도 이 이슈는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 강도는 다르죠. 그렇죠. 점진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너무 세게 접근하느냐는 분명히 다른 건데 누가 집권을 했었더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한 번은 짚고 가려고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약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동안에 잘 굴러온 게 아니라 잘 안 네네. 굴러가는데도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죠. 한 번씩 조정을 해왔었던 거죠. 네네. 그럼 지금 달러가 최근에 많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네네. 트럼프 정책의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달러 약세를 기대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약세가 가는 거는 미국 달러와의 신뢰가 깨지면서 약세로 가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트럼프가 생각하는 달러 약세는 이제 이런 달러 약세를 원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 약세는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해요. 근데 이제 달러가 강하면 환율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달러 환율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화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은데 미국 경제도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더 좋아요. 그러면 다 강세인데 내가 더 강세 이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달러가 약해요. 근데 원화가 더 약해요. 그러면 달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더 약하니까 되려 원화 대비 달러 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전 세계 통화들이 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강하고 좋은데 그 속에서 다른 국가들이 더 세지면서 달러가 아름답게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걸 원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구조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달러가 신뢰를 잃으면서 내려오는 구조니까 이런 거는 트럼프가 별로 원했던 그런 케이스는 아니죠. 이제 지금 달러가 약해지는 원인을 잠깐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됐었을 때는 미국 경제의 성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초만 해도요. 미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이 2%가 넘었거든요. 2% 정도 보통 다 봤었어요. 근데 지금 1.5 정도 보시는 분들도 있고 0%대로 들어간다는 분도 있고 마이너스 갈 거다. 마이너스까지는 조금은 아직은 과한 것 같은데 0%대 후반 나올 수, 뭐 0.8, 0.9 이런 식이죠. 그렇게도 내려갈 수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이. 그러면 기존보다 반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환율이라는 건 그 국가의 체력을 반영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의 성장이 훅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경기 둔화를 읽으면서 그러면은 미국의 성장도 약해지고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달러가 힘을 살짝 잃게 돼요. 달러가 강했던 이유는 미국 경제가 압도적으로 강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대로 뒤집어지게 되면은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요즘 나오는 얘기가 신뢰의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약간 가미가 되니까 달러가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건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규제를 풀어가지고 미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면서 달러가 풀려 나오면 달러가 자연스럽게 약세로 간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미국 금리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그 달러 약세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읽으면서 달러가 약해지니까 요거는 트럼프의 플랜대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부작용을 읽으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그 관세 정책도 막 저기 185개국 한꺼번에 기본 관세 때리고 40여 개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강하게 때리면서 압박했던 것에서 살짝 물러서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언제쯤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좋아질 건지 만약에 이 관세 정책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라도. 네, 이제 저는 약간 인간관계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굉장히 막역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스크래치를 신뢰를 크게 깨버린 거죠.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난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극단적으로 막 싸움도 하고 막 거의 이제 주먹질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워워워 하면서 이제 같이 다시 악수하고 웃고 또 술 마시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기자님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 이거 이제 그 옛날로 복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앞에서는 웃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뭘 느낄 것 같냐면 저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걸 갖다가 그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4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질서인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글로벌 국가들끼리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끼리 이제 12개 국가가 하는 교역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가 FTA 같은 건데 그게 CPTPP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앞으로 좀 부각될 거라고 보는데 그 CPTPP가 유로존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고 싶다요. 이 CPTPP 안에는 일본이랑 호주랑 아세안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꽤 큰 국가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유럽이 붙게 되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 명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인싸였어요. 되게 이제 잘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제 이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폐악질을 하는 거죠. 갑자기 뭐 나랑 놀려면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랑 놀려면 수수료 내 뭐 이런 이제 뭐 이 농담입니다. 네. 근데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저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반발이 크니까 제가 아 오케이 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수수료까지는 안 받을게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유야무야 했어요. 그럼 이제 일단 옛날로 돌아가는 게 그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뜨아하잖아요. 좀 이상하구나. 좀 독특하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없는 카톡방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이쪽 방엔 대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이 사람이 없는 카톡방이 생기겠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CPTPP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CPTPP를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규범에 근거한 교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거래라는 건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써요. 대출을 1년 있다 갚겠다고. 근데 이제 한 달이 남았어요. 그래서 갚으시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랬더니 제가 100년 있다 갚을게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관세 맞으시든가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 빌려주시는 이 1년짜리 계약서가 1년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죠. 예. 그러니까 규범에 근거한 룰 오브 로우라는 말이 있거든요. 법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측 가능하고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시장의 장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도 똑같아요. 결국에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끝에는 믿음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기에 내 운명을 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딴 주머니를 차거나 다른 친구를 찾거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런 이지를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도 이제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그렇게까지 조금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해방의 날 때 했었던 그 방식은 저는 우리나라한테 이제 25% 때리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사실은 무역흑자를 대미 무역흑자를 낸 게 미국에 투자를 해주면서 우리 중간재를 보내야 되잖아요. 설비 같은 것들도. 그러면서 무역흑자를 낸 게 있고 그 무역흑자는 사실 미국에도 도움을 주는 건데 그게 불공정하다고 해서 25% 때리는 거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예, 진짜 개인적인 겁니다. 마음에 너무 안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은 좀 들었는데 조금 과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반발을 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약간 좀 향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 미국하고 좀 다른 카톡방이 만들어지는 거 예, 그런 것들도 저는 뉴스플로우 중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희는 어느 방에서 대화하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방이 만들어질지를 조금 이제 눈여겨보다가 만들어질 것 같은 방에 미리 가서 정착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저는 이제 뭐 그런 무역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CPTPP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요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연한 이제 다변화, 수출 시장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흘러왔었던 얘기지만 공자님 마술도 막상 닥치고 나서 공감이 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격하게 공감될 때.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제 필요한 시대가 또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풍요로웠던 데서 빈곤을 견뎌야 되는 거고 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걸 좀 연장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유불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연장하는 거면 이 어려움에 어느 정도는
익숙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미국 경제가 주저앉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 게요. 중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멸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달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원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유로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이 신뢰의 정도가 다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